현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서울 18개 구와 경기도 3개시로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맞춰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보유한 다주택 가운데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선거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음식을 비롯한 각종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아찔한 불법 운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 그 단속 현장에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위급할 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을 향해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며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초유의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1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24주째 집값이 상승하자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쏟아냈다는 평가인데 대출 규제가 워낙 세 오히려 현금이 없으면 서울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남준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에 있는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우선 집값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이 20%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14억 원 집을 살 경우 집값의 40%인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집값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서울에서 갭투자로 집을 산 뒤 정작 본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사고 보자. 전세와 연계해서 일단 사고 보자 하는 그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건설 경기 하락을 우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시로 확대해 풍선 효과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뿐 아니라 9억 원 이상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집도 9억 원 이상이어서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책으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이곳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112제곱미터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면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57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25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114제곱미터도 올해 402만 원 선에서 내년에는 796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집 내놓고 나가야 되나 지금 쓰고 있어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오릅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고 특히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10%포인트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정부는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정원의 상설 조사팀을 신설해 국가주택의 자금 출처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난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37%가 다주택자라는 통계를 발표했었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청와대가 오늘 수도권 내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모두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부처 고위 관료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 청와대 참모들부터 집을 팔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대상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집을 팔아야 하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김주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11명입니다. 노 실장도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채는 수도권이 아닌 청주에 있어 매각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노 실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상승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부 부처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각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30%가량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두환 수석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영 경제산업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장 직접 나왔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서울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까? 예, 그래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4주 연속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반대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자, 목돈을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 돈줄을 꽉 틀어 막았으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분석은 이제 상승세는 좀 잡힐 거라는 분석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18번째, 오늘로 18번째 대책이에요. 정부 대책만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이러다 19번째, 20번째 대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두 번이 아니죠. 8.2, 9.23, 12.4 여러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크게 오르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맨 왼쪽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했고 오른쪽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발표할 때 잘 안 나오는 분들인데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자, 언젠가는 추가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출과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걸 정부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치면요. 10억 현금을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보통 집을 사기 마련인데 그 대출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가 꿈인 서민들의 꿈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보면요. 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평균 셀러리맨들의 소득 이걸 감안해 보면 20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안 써야 살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죠. 선호도가 높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바깥 지역에 신도시를 짓고 있고 이 안쪽에는 규제만 더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간극부터 메워야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사실 부작용도 많기 마련인데 오늘 발표에 뭐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건 없습니까? 예,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먼저 첫 번째 부작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 참 많습니다. 어느 사거리를 둘러봐도 전철역이 다 있죠. 또 애들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 다 많죠. 좋은 학원 차고 넘칩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수십억 쌓아두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자,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작용 한번 보실까요? 자,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수요들은 전세로 몰려들고 결국 전세값이 폭등하질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더 어려운 서민들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우려인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 대구, 광주 이들 지방도시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뭉칫돈이 투자처를 못 찾으니까 지방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다시 지방 곳곳으로 내려간다면 온 국토가 투기장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네, 과연 정부 규제가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 2017년 정부가 처음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꺼냈을 때 가이드라인에 관여했던 곳이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있던 금융위원회죠. 빚 내고는 집 못 산다는 정책에 관여한 유 전 부시장이 자기 아파트를 살 때는 지인에게 무이자로 수억 원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 못 갚겠다는 이유였다는데 이 아파트 나중엔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했던 2010년에 부부 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세계은행 파견을 2달 앞두고 거래한 아파트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채권 추심업체 대주주 윤모 씨에게 돈을 빌려 매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무이자로 빌린 돈은 2억 5천만 원.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볼 상황이라며 윤 씨에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은 빌린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검찰은 무이자가 아니었다면 부담했어야 할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해 1,7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던 아파트는 2012년 재건축 지정이라는 호재를 만났고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0년 3월 8억 3천여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8억 원대를 오르내리던 집값은 2015년 본격 상승해 현재 13억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 볼 수가 없죠. 3억 9,700. 아니 뭐 같은 아파트 아닙니까? 다른 아파트지만 이것도 뛰고. 지인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관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원입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넘어간 이유가 유재수 본인이 감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검찰은 그게 직무유기라고 맞섰습니다. 당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두고 이틀 연속 충돌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유재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에서 감찰 가능했다는 검찰 발표를 직접 편향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곧바로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하명수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도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다며 비리 제보를 누가 했든 이를 가공해 경찰에 내려보낸 곳이 청와대라면 하명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의 부당한 검찰 공격을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윤 수석은 오늘 다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서서 입장을 밝혔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따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듯하다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은 울산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또 자세히 보고했느냐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가 9차례 신속하고 촘촘한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청에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13차례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건 9차례입니다. 지방선거 전 보고만 따져보면 울산청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보고한 당일,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곧장 보고한 날만 3차례, 나머지 보고는 대부분 늦어도 3, 4일 안에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청이 수사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청와대에 긴밀하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받은 첩보를 울산청에 보낸 뒤 상황을 보고하는 의례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압수수색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을 청와대에 공유했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하명 수사가 아니라 청부 수사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김기현 시장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가 어제.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도 불러 수사와 보고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중동 빼고 자료 보내라. 인터뷰는 녹음해서 보내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오늘 오촌 조카의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첫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이모 대표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해명할 자료를 배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를 비롯해 조선, 중앙일보에는 보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한 통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지시하더니 정 교수가 출자 약정행을 알았나 등 질문에는 무조건 거부하고 녹음해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는 깨알 지시가 이어집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펀드 투자와 운용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된 겁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 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펀드 운용사 자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다음은 대혼란에 빠진 국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못 열렸고 대신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반대 피켓을 손에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서지만 밀고 밀리기를 반복합니다. 밀지 마세요!
이들은 20여 개 보수단체가 모인 반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소속 회원들로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본관 계단 앞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싸움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황 대표가 참석자 사이를 다니며 독려 발언을 하다 국회 안으로 들어갔지만 참석자들은 본관 앞에 남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문 열어라! 이거 무슨 기분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정의당 당원의 머리채를 잡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왜 정의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냐?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던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밀치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치 테러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사실 사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와 당원까지 동원해 폭력 사태를 초래하는 형국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위자들이 주로 우리공화당 지지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로 일을 키운 건 문희상 의장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찰떡궁조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의당이 도입을 요구하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 제도라고 폄하했습니다.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제도를 바꾸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자 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김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내 대치 전선이 민주당 대 한국당에서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합된 힘을 과시했던 4+1 협의체에 균열이 생긴 건데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을 두고 한치의 양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2등으로 떨어진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맞붙은 겁니다. 민주당으로 향할 표가 정의당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당은 4+1 협의체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혁의 열차가 운행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정의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양당 간 갈등은 선거법 개정에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4+1 공조체제가 내분으로 흔들리자 선거법 저지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며 분열을 부추겼는데요. 이 내용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선 구태 정치인 연명장치라고 싸잡아 깎아내렸습니다.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또 노후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향해선 민주당 편을 들어 국회를 운영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라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싸움을 굳이 말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로 본색을 드러내며 싸우는 판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며 자중질환으로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적전 분열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법 원안에 무기명 자유투표를 뒤늦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상대방 분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원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여권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참모진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고향인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향인 전북 군산 도심에 마련한 사무실입니다. 2층과 3층 사무실의 내부 수리가 한창입니다. 김 전 대변인 측이 이달 초 장소를 물색한 뒤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사무실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도 마쳤습니다. 사흘 전엔 더불어민주당 군산 지역위원장에게 총선 출마를 하게 됐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다음 편배신데 출마하기로 하셨다면서 한번 보자고 전화 오신 거죠. 선의 경쟁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이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난 만큼 선출직 당선으로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선 군산이 집값에 덜 민감해서라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은 민주당 복당에도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해당 행위도 아니어서 복당 심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계기로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될 경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계획된 도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약 올리러 온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토론하자고 하신 분 이리 오세요. 아니 방향님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만하시라고. 쇼 그만하시고 이제 가세요. 아이. 네, 자유한국당의 저런 반발을 충분히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박 의원 거기서 일부러 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간 겁니다. 유치원 3법을 두고는 그동안 여야가 여러 차례 충돌했었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다른 당을 야당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비하고.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네, 저렇게 본질보다는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오늘 박 의원의 계획된 도발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유치원 3법의 관심을 다시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도 그만큼 더 커져 과연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선수친 비례 한국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죠. 사실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싸우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일단 현재 법률권이 추진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 총수 300명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빼는 그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이 같다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A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만 내고 A정당과 가까운 B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당선자를 깎아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득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몇 달 전부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자매정당을 만들 수 없지만 우리는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한국당이 자매정당을 만든다면 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당내에선 비례한국당 이런 당명까지 거론됐는데 알고 보니 비례한국당은 이미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 진영에 운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우파 분열을 해서 적을 좋게 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만 내서 승부를 하자. 이 비례 정당 득표만 우리는 자유한국당하고 진검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지도 못한 당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누가 갖고 있네요. 이거 한국당의 전략을 미리 알고 만든 건가요? 공교롭게도 한국당 내에서 비례선거를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직후인 지난 10월 말경부터 창당을 추진했는데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이미 통일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참여했었습니다. 한국당이란 명칭을 자유한국당보다 먼저 쓴 셈입니다. 이제 정당 이름에도 원조, 진짜 이런 말이 붙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식당은 맛으로 승부하듯 정당은 정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제도가 만들어지면 기가 막히게 허점을 찾아내고 생존 전략을 찾는 여의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유흥업소 동료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는 이유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그제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 3년 전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뒤 유흥주점 동료들이 내 주소를 묻는다며 신변 노출과 함께 회유와 협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여성에게 지급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 씨 측이 유흥주점에 연락해 여성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담을 직접 잘 몰라서 전혀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담으로 회유하다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김 씨 소속사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연락한 것은 인정하면서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관계자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신변보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경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가 해외 자본의 4조 원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논란이죠. 시장은 이만큼이나 컸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운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무시, 속도 위반은 기본, 중앙선취범까지. 요즘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어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배달원 본인까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 그 단속 현장에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종로의 한 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감행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합니다. 속도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주행은 자기 목숨이 달린 거니까.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고스란히 사고로 이어집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헬멧 말고는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는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13,000건이 넘는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무려 1,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합니다. 주로 어떤 거를 단속하시는 거죠? 신호 위반하고 헬멧을 안 쓰신 거. 그리고
인도주의. 신호가 바뀌려 하자 더욱 속도를 높여 질주하고 인도로 달리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우측에 좀 쳐세요, 오토바이. 우측에 좀 쳐세요, 우측에. 이번에도 횡단보도로 주행하다 범칙금과 벌점을 받았습니다. 맞은편에 있어서 차도통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열흘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단속 장소. 신호등은 있으나 마나 빨간불이 켜져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러분들 법제 오도 신호 위반하셔서요.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안 됩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하세요. 안전운전하시죠. 이번에도 신호 위반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운전자. 도주하신 거예요? 추격을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제 추격을 하다가 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죠. 도주 운전자는 캠코더 녹화 영상을 토대로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엔 충북 청주의 야간 단속 현장. 깜깜한 밤인데다 비까지 내려 더 위험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검정색 바이나 단계선 위반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려다 횡단보도에 멈춰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세게 항의합니다. 위반이라도 넘어갈 겁니다.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휴대폰을 조작하다 단속에 걸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 치과 하죠. 하나 잘 모르면 지금 몇 개를 지금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를 그럼 배달 시켜먹지 말든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배달 음식을 재촉하는 손님의 목소리도 이들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뭐 하고 싶을 때요? 먹고 살라고. 이쪽 전화가 오고 늦으면 페널티 먹거든요. 배달 시장이 커질수록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운전자의 준법 운전,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손님들의 여유가 더해진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 강가의 김진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답이 대화가 아닌 도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처음으로 북한의 다탄두 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입니다. 북한 안보 정세 평가에서 북미 협상 결렬 시 북한은 미국 견제를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미 다탄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가 개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화성 15형은 사거리 13,000km로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어 미국이 신경을 쓰는 미사일입니다. 특히 미사일 앞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미사일 엔진 시험을 통해 엔진 개량에 성공했다면 사거리는 유지한 채 많은 탄두를 한꺼번에 미국 동부까지 실어나를 수 있게 됩니다. 한 발이던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면 요격하기 쉽지 않고 파괴력도 2배 이상 커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이 들어오면 방어가 그만큼 어렵잖아요. 당연히 요격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북한은 지난 10월에는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탄두가 뾰족했던 기존 북극성과 달리 다탄두형으로 개량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탄두 SLBM에 이어 다탄두 ICBM까지 북한은 미사일 능력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7월 창고 같은 곳에서 열렸던 한일 간 수출 규제 협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대놓고 홀대해 무례하다는 인상을 줬었죠. 5달 만인 오늘 같은 내용의 협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회의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일본 정부 대표단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선체로 기다리던 일본 측은 우호적인 인사로 한국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회의 때 의자에 앉은 채 냉랭하게 맞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된 비좁은 창고 대신에 마이크와 식수를 갖춘 특별 회의실로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반팔 차림이던 담당자 복장도 바뀌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입고 격식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자국 기업들의 뼈아픈 결과로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일본 기업들의 수출 손실은 한국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협상 과정에서의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一貫した立場を貫いていることには変わっておりませんので 오늘 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장관급 대화와 한일 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저는 인사처 수습 직원 황수입니다. 팡팡. 저는 자이언트 괭수 고양 아니 괭수입니다. 역사가 궁금한 역주비의 역수입니다. 충이라뇨. 저는 뽀로로보다 펭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평정한 펭귄. 앞서 보여드린 새 캐릭터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 바로 EBS의 펭수 캐릭터를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짝퉁 펭수들 저작권법 위반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적 책임 따져봤습니다. 먼저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말투나 표정, 행동 등 원 캐릭터의 독창적인 부분을 허가 없이 따라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펭수와 괭수, 역수 모두 EB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역수를 등장시킨 KBS 역사저널 그날은 방송에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심영래 씨가 맡았던 동물의 왕국의 펭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KBS 측과 통화해보니 펭수를 섭외하려다 실패해 패러디를 했다고 밝혔고 다른 제작사들도 단순 패러디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항상 응원하려고 일시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합법과 불법 패러디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패러디라고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비평적 내용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백홈도 원작물에 대한 비평적 풍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펭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없는 단순 모방 캐릭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는 보도 비평의 목적이 있거나 원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면 보호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책 홍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제설 작업 몇 시간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7명이 숨진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때 사고도로는 바로 옆 도로보다 4시간이나 제설이 늦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교통사고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주 영천 고속도로입니다. 사고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경찰과 정부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제설 작업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영하의 날씨에 새벽 2시부터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는 사고 발생 40분 전인 새벽 4시쯤에야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반면 바로 옆 중부 내륙과 중앙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자정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내륙 산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민자고속도로 관리회사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도로 표면 온도가 3도 이하면 미리 예비 제설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뒤늦게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사고 구간에는 염화칼슘도 뿌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구간을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제설차가 여기 갇혀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징후를 발견하고 금방 얼어버려가지고. 정부는 지난달 전국 고속도로의 제설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고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만다나우 섬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호텔 수영장 물이 파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호텔 수영장 물이 파도처럼 요동치며 흘러넘칩니다. 공사 중인 건물 철근이 휘청거리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본지진 이후에도 최대 규모 5.8에 달하는 여진이 8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진동 때문에 전깃줄이 흔들리고 쓰러진 구조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Public market naman po sa Malandang in Cotabato province ay totally damaged din. So everything po is ongoing right now. 이번 지진으로 6살 여자아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Nalabay ko na luhod. Paglingi na ko sir, isami na po. Wa na jud ko kating. 다바오주에는 우리 교민 2,600여 명도 거주하고 있다고 필리핀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다 집회하고 그랬어요. 상들이게 흔들리게. 이번에는 큰 지진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외교부는 그러나 한국인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이후 4차례나 강진이 이어지면서 교민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번 일어나니까 금이 크랙이 쩍쩍 가다가 이번에는 좀 커서 끝까지 딱 크랙이 가버렸어요. 필리핀 당국은 사고 수습에 총력전을 펴는 한편 학교 건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안내문인데 캐리커처가 아니라 두발 규제 설명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중국 스촨성의 한 중학교가 최근 공고문 하나를 학생들에게 전파했습니다. 13가지 형태의 머리 모양을 그려놓고 이런 두발은 금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긴 머리카락이 한쪽 눈을 가리는 헤어스타일은 두통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편두통형,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에 드리워진 밝았다는 뜻에서 수렴청정형, 하늘로 치솟은 머리 스타일에는 정신붕괴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깨알 같은 학교 측의 공고문이 SNS에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두발 자유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染发还是烫发会对我们学习有些影响，因为你上课都在关注着这些，就会把注意力都分散了。 일부 학생들은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 조치를 비판하며 일부러 현란한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2天时间来对学生进行行为规范出现这种问题我们就和学生和家长沟通没有强制性的东西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런 안내문 자체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화려한 세리머니로 더욱 주목받는 SK의 최준용 선수. 그런데 흥미로운 원조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활쏘기만큼은 자신이 먼저라며 KCC의 이대성이 나섰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정일동 기자입니다. 석점포를 명중하고 긴 팔로 활쏘기를 당기는 SK 최준용. 끝엔 또 한 명의 궁사가 있었습니다.
KCC 이대성은 활쏘기만큼은 자신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준영이한테 이렇게 화살 쏘는 거를 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번 경기에 최준영이 그걸 하더라고요. 어제 경기에서 제가 중계할 때 봤습니다. 이 어깨에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세레머니 어깨에도. 확실한 건 행운의 2달러 뿌리기는 최준용의 전매 특허라는 것. 2달러 2개면 그 유명한 4달러.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호쾌한 덩크를 꽂아넣고 이번엔 기분 좋게 질주. 화려한 세레머니가 코트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 상대가 막판 쫓아올 기미를 보이자 팀 끈질긴 팀이야. 기살려주면 무슨 짓이라도 할 팀이잖아. 오케이.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팀이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짜릿한 마무리. 해피엔딩에 팬들과 함께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진정한 흥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볼로 드리블한 뒤 골을 넣고 기쁨의 세레머니.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사슴.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낮에는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했죠. 내일도 오늘처럼 온화하지만 하늘빛이 달라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서해안을 시작으로 겨울비가 시작돼 오전 9시 무렵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오후 6시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 충남과 호남, 경남에는 10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고요.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럽고 시정이 탁합니다. 조심 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강릉이 9도, 대구는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1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13도, 대구는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수요일 아침부터는 곳곳에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심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당 간 다툼에 레이스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 내용은 아직 깜깜이죠.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 쇄신과 공정인데요. 손발이 묶인 채 불공정한 출발선에 서 있는 정치 신인들. 내일 아침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